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저를 보며 두 가지 표정을 짓습니다. 하나는 경외심, 그리고 또 하나는 연민입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바라보듯 아직도 저기 있네라는 눈빛으로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아주 잘 압니다. 저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복판에서 눈을 떴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이 공기처럼 당연하던 시절 저는 대학 강단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 선배 교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철학이요. 밥은 먹고 삽니까? 웃음이 따라왔습니다. 강의실 전체에 퍼지는 그 차갑고 가벼운 웃음. 저는 그날 밤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대하는가? 내가 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지만 지금 105년을 살아온 제가 그 밤을 돌아보면 한 가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날 진짜 문제는 그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그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을 슬쩍 무시합니다. 자녀가 혹은 며느리가 혹은 직장 후배가 여러분을 향해 가볍고 비릿한 태도를 보입니다. 분명히 틀린 말도 아닌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무시당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놀랍도록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을, 동료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그리고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무시는 상대가 나에게 던지는 시험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틀린 답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움츠러듭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며 긴 해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에게 권력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한마디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살아온 한 세기의 시간이 만들어낸 짧고 조용하고 그러나 놀랍도록 강력한 한마디. 화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미소와 함께 그 말을 건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태도가 놀랍도록 달라지는 것을. 저는 70년 넘게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백 명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아주 일찍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대를 시험합니다.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혹은 오래 알아온 사람 앞에서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가? 이것이 무시의 정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무시를 당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관찰한 진실은 다릅니다. 무시는 대부분 피해자의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본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 안에서 서열이 형성될 때 강한 개체는 약한 개체를 향해 먼저 경계를 시험합니다. 밀어봅니다. 물러서면 계속 밀고 버티면 멈춥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포장할 뿐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박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연구실 막내였고 선배들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의견을 내면 선배들이 의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군,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면 그는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에서도
또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를 불러 물었습니다. 박군, 자네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 같은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을요? 바로 그것입니다. 무시는 처음에는 작은 탐색입니다. 가벼운 농담, 살짝 비틀린 말투, 대화 중에 작은 무관심,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리고 그 결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싶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오히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허용된 공간만큼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의견이 매번 묵살된다면 그것은 동료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패턴을 허용해 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녀나 며느리 혹은 오랜 친구가 당신을 가볍게 대한다면 그 관계 안에서 어느 순간 경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시가 상대의 본성이 아니라 허용된 패턴이라면 그 패턴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긴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면 됩니다. 저는 90세가 넘어서야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무시를 당할 때마다 상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싸움이었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진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싸움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을 것인가,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속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당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분노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단 한 번도 저를 더 존중받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해 온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폭발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때로는 거칠고 날 손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반응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 자체는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한 가지 정보를 선명하게 건네줍니다. 당신의 말이 나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상대는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하는 반응을 주는 상대를 향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분노는 상대를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저는 한때 동료 교수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가 제 연구를 비웃었고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반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나를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나의 급소를 알려줄 뿐이다. 두 번째는 위축입니다. 이것은 폭발보다 더 조용하지만 어쩌면 더 위험합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넘어가는 것, 자리를 피하는 것. 많은 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이 이 반응을 선택합니다. 갈등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혹은 그냥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정도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허용된 것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지만 상대는 그것을 동의로 읽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수십 년간 시어머니의 무시를 조용히 견뎌왔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몸을 낮추면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참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해명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하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반응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이 말들의 뿌리는 선합니다. 오해를 풀고 싶은 것입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해명은 암묵적으로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상대가 나를 평가할 권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한을 한번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피고석에 앉은 것입니다. 상대는 판사가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판사 앞에서 피고는 불리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재합니다. 폭발, 위축, 해명, 이 세 가지 반응은 형태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모두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노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가 무엇인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노자라즈의 글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산로수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싸우지 않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눌리면 스며들고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것을 유약함이라고 읽었습니다. 어떻게 물처럼 사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는가? 강해야 하고 맞서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았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바위를 뚫습니다. 물은 싸우지 않지만 아무도 물을 이기지 못합니다. 노자가 말한 것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미소는 아첨하는 미소가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짓는 그 미소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미소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 인간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분노하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상황이 무엇인지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험이 자신의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그 미소 안에는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해명하고 싶은 충동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한 확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강물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얕은 강은 시끄럽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물이 튀고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깊은 강은 조용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도 표면은 잠시 흔들릴 뿐이 다시 고요해집니다.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얕은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면이 깊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이가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미소가 됩니다. 상대는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무언가를 느낍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은 사람이구나. 그 느낌은 즉각적으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분노하거나 움츠러드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상대는 그 패턴을 알고 그 패턴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왜 저렇게 여유로운 것인가? 내가 뭔가 잘못 건드린 것인가? 그 불확실성이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50이 넘어서야 비로소 몸으로 익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교수가 공개 강연에서 제 이론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청중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즉각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강연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중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교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소는 감정을 숨기는 가면이 아닙니다. 미소는 내가 이 상황보다 크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그 미소와 함께 저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105년의 삶이 가르쳐준 단 하나의 문장, 분노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침묵도 아닌 그 말, 그것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반응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왜 힘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의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입을 열어야 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드릴 그 말을 고르기 위해 솔직히 말하면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쳤습니다. 분노로 뱉었던 말들, 후회했던 해명들, 삼켰어야 했는데 삼키지 못했던 반박들, 그 모든 시행착오 끝에 저는 한 문장에 도달했습니다.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흥미롭네요. 처음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너무 부드럽지 않은가? 이것이 정말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문장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말은 상대의 감정적 틀을 거부합니다. 무시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특정한 감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입니다. 분노하게 만들거나 위축되게 만들거나 해명하게 만들거나 어느 쪽이든 상대가 원하는 것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흥미롭네요 라는 말은 그 어떤 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분노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한 관찰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던진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파문조차 기대했는데 수면은 고요합니다. 그 순간 상대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 말은 권력의 위치를 바꿉니다. 흥미롭네요 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단어는 관찰자의 언어입니다. 연구자의 언어입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무시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의 언어가 아닌 관찰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 관계의 구도가 조용히 역전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셋째,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격이나 비꼬미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라는 표현은 상대의 관점을 존중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을 조용히 선언합니다. 공격 없이, 그러나 타협도 없이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이 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팀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보다 10년 이상 선배인 팀장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군, 사회가 그렇게 쉽게 돌아가면 좋겠지. 회의실 안에 가벼운 웃음이 번졌습니다. 예전에 이 군이라면 얼굴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혹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를 반사적으로 뱉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저에게 배운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흥미롭네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군의 표정 안에서 분노도 없고 당황함도 없고 해명하려는 기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고요하고 확신에 찬 눈빛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말의 가치를 압니다. 팀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군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상대가 먼저 물러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네. 당연한 일이야. 물론 이 문장이 마법처럼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특별히 공격적이거나 관계 자체가 이미 깊이 틀어진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진정한 목적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 해명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문장은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때 상대는 새로운 당신 앞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달라집니다. 그 한마디를 건넨 이후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아니면 멀리해야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오랫동안 틀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두 가지 선택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이전처럼 지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계를 끊거나.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극단 사이에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리의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서 고슴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는 차가운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적절한 간격을 찾습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으면서도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바로 그 거리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바로 이 고슴도치의 비유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찾을 줄 압니다. 그 거리를 저는 미소 짓는 거리라고 부릅니다. 따뜻하게 대하되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거리. 저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던 그 동료 교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넨 이후 저는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었고 같은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며 학문적으로 교류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무언가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그가 부르면 달려갔습니다.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정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학문적 토론에서는 공정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신중해졌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자 그는 오히려 저를 쉽게 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의 역설입니다. 가까이 있으려 할수록 무시당하고 물러설수록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향한 선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정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원에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문을 여는 기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뿌리를 밟지 않을 사람, 그 정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함부로 들어와 꽃을 꺾으려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문이 닫힙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40대, 50대 혹은 60대 이상이라면 지금쯤 이것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거리의 법칙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여는 것은 새는 그릇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치는 것은 붓는 사람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에게,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함께 있을 때 가벼워지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깊고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거리를 조율해온 결과입니다.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리가 결정합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미소와 함께 그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것으로 그 순간은 지혜롭게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은 그 다음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따뜻하되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거리, 예의 바르되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는 태도, 열려있되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 문,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야말로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의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끝에 다가왔습니다.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마지막, 동료들의 마지막,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마지막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생애 끝에서 평화로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얼굴에는 조용하고 깊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문장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흥미롭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장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가능하게 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확신,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 그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분노했고, 수십 번 움츠러들었고, 수십 번 해명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패들이 쌓여서 결국 저를 지금의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40대라면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대라면 이제 진짜 자신을 만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아온 긴 세월 이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완전히 믿는 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느 나이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저는 나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오래된 나무는 폭풍을 맞아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어린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온몸으로 흔들립니다. 그 차이는 줄기의 굵기가 아닙니다. 뿌리의 깊이입니다. 100번의 폭풍을 견뎌낸 나무는 더 이상 바람에게 온순하게 굴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단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존재감이 주변의 모든 것에 무언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단 하나의 문장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 그 하나하나가 뿌리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시는 여러분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본능이 작동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잘못된 반응, 즉 분노와 위축과 해명은 오히려 그 무시를 강화합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그 미소와 함께 건네는 단 하나의 문장이 관계의 구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따뜻하되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얼마나 타인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결국 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삶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완성될 때 신기하게도 타인의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깊어지는 것입니다.